정부가 정말 큰 계획을 하나 내놨는데요. 이걸로 꽁꽁 얼어붙었던 지방부동산 시장에 진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게 과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전국에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 문제가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지 일단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6만 9천. 이게 2025년 10월 기준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집의 숫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그냥 통째로 꽉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런 상황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분양 물량의 4분의 3, 그러니까 무려 75%가 전부 지방에 쏠려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방의 위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이렇게 꽉 막혀버린 시장에 정부가 드디어 동화줄을 하나 내려줬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카드를 꺼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단연코 이겁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싹 옮겨서 사람도 돈도 지방으로 흐르게 만들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죠. 아마 이 정책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정부 관련 기관들을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건물만 덜렁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일자리랑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그 지역 경제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게 우리한테는 이미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1차 이전 때를 보면요. 153개 기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진짜로 집을 사는 실수요를 만들어냈거든요. 심지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순유출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책 하나가 정말로 시장을 움직였던 거죠. 자, 그럼 이번 2차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아주 명확한 타임라인이 나왔습니다. 2026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딱 발표하고요. 바로 다음 해인 2027년부터는 진짜 이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력에 딱 표시해둬야 할 아주 중요한 일정이죠. 자, 그럼 이런 기대감이 과연 벌써부터 시장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인데 뭔가 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초기 신호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호부터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무려 13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신호는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이건 무려 26주 연속 상승이에요. 매매가 상승 기간에 딱 2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 집을 찾는 수요가 시장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역시나 주식시장은 참 빠릅니다. 이런 변화의 냄새를 벌써 맡았어요. 이번 주만 봐도 건설업종이 코스피 지수보다 2배 이상 높은 3.9%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그냥 한몸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열기는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IS 동선은 일주일 만에 17% 넘게 폭등했고요. DLNC나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곳들도 시장 평균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보면 종목마다 성적표는 좀 다르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는 아주 명확해 보이죠? 바로 건설주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기회 요인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을 한번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팔 저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정부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 그리고 아직은 매력적인 주가라는 기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저울에는 이거 진짜 계획대로 될까 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혹시 생각보다 규모가 작으면 어떡하지 하는 리스크가 똑같이 올라가 있는 거죠. 실제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한번 뜯어보면 이게 더 재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고는 해도 GS건설이나 DLNC 같은 기업들은 PBR이 아직도 0.4배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청산한다고 했을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계 평균보다도 한참 낮으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이거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와 속도가 건설업 투자 모멘텀의 강도와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셈이죠. 첫째, 2026년에 발표될 이전 계획의 구체적인 규모. 얼마나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옮겨가는지 봐야 하고요. 둘째,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 마지막으로 LH 개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 세부 내용입니다. 이 3가지가 앞으로 건설주 투자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자, 정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데이터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건설주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일까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